네, 이어서 2부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부 사회를 맡은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호 전문기관 김재현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곧바로 이제 교육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2부 첫 번째 순서는 광역새싹지킴이병원 강현식 위원장님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광역새싹지킴이병원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텐데요. 위원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대학교 병원 소아청소년과에 있는 강현식이라고 합니다. 새싹지킴이병원은 저희가 작년 2023년부터 저희 광역으로 지정을 받고서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요. 아직 발걸음을 이제야 떼기 시작을 했습니다. 떼기 시작을 했고 전국 도 중에서는 이제 가장 마지막에 생기긴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좀 부족하긴 한데 아마 올해부터가 거의 뭐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오늘 받은 주제는 뭐 아동학대에 대응하는 거랑 그다음 저희 그 새싹지킴이 병원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는 걸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우선은 아동 학대에 대한 이해. 아까 이렇게 행사 전에도 보면 이제 계속 동영상으로 나오긴 하고 있던데요. 그 내용들이 전부 다 아동 학대고 우선 아동 학대라는 정의를 보게 되시면 보호자를 포함한 모든 성인이 그러니까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신체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정신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성적인 것도 모든 거를 다 통틀어서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고 그다음 아동의 정의는 저희가 이제 소아청소년과에서 보듯이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고요. 그리고 피해 아동의 정의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이고 그리고 그 행위자에 대한 정의는 우리가 보통은 알고 계시는데 직접 가한 사람만 이제 행위자라고 이제 보시길 수도 있는데 이렇게 교사나 방조한 자도 마찬가지로 아동학대 행위자로 이제 법적으로 이제 그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학대 아까도 보시지만 뭐 신체학대, 정서학대, 그다음 뭐 성학대도 있고 방임 이렇게 이제 나뉘는데요. 신체학대는 당연히 뭐 우리가 이제 보듯이 신체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거고 정서학대는 우리 뭐 언어로서 부모나 성인이 언어로서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위협 뭐 감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는 다 이제 성적 학대에 해당하고요. 우리가 방임인 경우도 아동 학대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아예 신경을 안 쓰고.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저희가 이제 뉴스에서 접하는 게 초등학교 입학할 때 이제 출생신고가 돼 있던 애들 중에서 그 입학이 안 되는 애들 이제 막 또 전수조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접종. 우리가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그 접종들이 있는데 그 접종들을 제때 하지 않고 놔두는 거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방임에 해당이 되고 이런 것들은 뭐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이런 게 다 해당이 됩니다. 2022년 보건복지부 통계인데요. 아동학대 의심 사례 신고 건수는 거의 한 4만 5천 건 정도 되긴 하거든요. 저게 전부 다 아동학대는 아닌데 보면 신고 의무자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저희 같이 이제 의료원이나 의료기사부터 시작을 해서 뭐 초중고등학교 직원부터 시작해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뭐 아동보호 전문기관, 뭐 이제 시설 종사자 여기서 이제 한 게 한 35% 정도가 신고가 됐고요. 나머지 한 64% 정도는 이제 신고 의무자가 아닌 거에서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사소한 것도 이제 다 신고가 되다 보니까 전체를 다 거를 수는 없는데 그렇게 이제 스크리닝을 하다 보면 그 중에 이제 진짜 아동 학대를 이제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아동 학대 사례를 봤을 때는 한 2만 7천 건 정도 되고요. 이게 특이한 게 이제 보시면 우리가 보통은 모르는 사람이 할 거라고 보지만 이게 부모가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고 신체 학대부터 시작을 해서 정서학대, 성학대도 있고 그다음 방임. 아마도 정서학대가 좀 많죠. 이제 언어적 폭력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것들. 특히나 이렇게 이제 중복 학대가
여러 개 이제 케이스가 됩니다. 이것도 2021년 통계인데요. 보면 이제 대부분이 다 이렇게 친부모에 의해서 우리가 뭐 계모나 뭐 다른 부모에 의해서 편부모에 의해서 할 것 같지만 거의 친부모에서 거의 대부분 다 이루어집니다. 이게 보면 이제 중복 확대가 굉장히 많은 케이스로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신고 의무 절차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보통은 이제 수사 경관에 이제 신고를 하게 됩니다. 112에 신고를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의심이 되는 경우에 즉시 신고를 하게 돼 있고 신고 의무자들이 특히나 의료인 직군에서는 저희 같이 이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부터 시작해서 간호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구급대원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게 정말 포괄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신고 의무자가 아니더라도 신고를 해서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 아동 학대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거는 그 결국 이제 경찰청이나 그다음 도에서 있는 전담 그 공무원들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동학대 신고 관련 법령들은 이렇게 신고 의무자는 이렇게 돼 있고 이게 과태료가 꽤 세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돼 있고 신고자 보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 인적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절대 발설을 해서는 안 되고 저희 같이 의료기관에서도 신고를 했을 때 그 신고한 거에 대해서 이제 보호자가 위해를 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대응하는 방법이 우리는 모른다. 내가 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마 이제 경찰 쪽에서도 요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그 보호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신고하는 거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의심이 된다, 의심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12에 신고를 하시거나 아니면 아이 지킴이 콜이라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안드로이드랑 아이폰이랑 다 있고요. 아니면 긴급 전화 그 시군구에 다 긴급 전화가 있고 아니면 보건복지부에도 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되어도 신고를 하셔야 아까 같이 이제 전체 4만 5천 건 중에 진짜로 이제 아동학대 있는 것들을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앱을 보시면 되고 아이지킴이라고 해서 앱스토어에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거기에 이제 나오니까 그거 보고서 따라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신고할 때는 신고자 이름과 소속,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얘기하셔도 물론 이제 익명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익명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이제 전화해가지고 익명으로 하시겠다고 얘기하시면 그거는 이제 가능한 거거든요. 그리고 피해 아동이 어떤 건지,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이 어떤 건지, 그리고 아동이 지금 어느 쪽에 있는지, 그리고 신고자 이렇게 뭐 보면 이렇게 없는 장소에서 만나고 막 여러 가지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신고할 때는 비밀을 유지를 해야 돼요. 자기가 하지 않았다는 거를 계속 강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이 이제 병원에서는 그런 식으로 교육이 돼 있는데 저희가 지역 색상이 지킴이 병원이라고 해서 각 의원들에도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말씀드릴 때 절대 이제 신고하지 않았다라는 건데 근데 이제 보면 경찰청에서도 보면 이렇게 정황상 의심이 가잖아요. 그냥 그렇게 정황상 의심이 가더라도 계속 발표를 하셔야 된다는 거. 네, 저희 같이 이제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새싹지킴이 병원이 어떤 건지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부터 시작을 해서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이제 의료기관을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지정이 된 의료기관은 아동학대 피해자 상담 아니면 신체적 아니면 정신적 치료 서포트를 해주는 거랑 그다음 그 외에 그러니까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의료 지원을 하는 게 목적이고요. 저희 새싹지킴이 병원 로고고 요 로고를 이제 저희가 착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저희 제주에서가 가장 마지막에 생겼고요. 그러니까 그런 아동 학대에 관련된 그 조기 발견.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보통은 이제 신체적 학대로 오게 되면 이제 병원에 내원을 하기 때문에 병원에 내원을 하면 그거에 관련돼서 이제 저희가 검사를 하다가 의심이 되는 경우에 그거 관련해서 이제 신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쪽 병원에서도 신고되는 게 많은데 저희는 그러니까 전국 시도에 광역으로는 총 16개소가 있고요. 저희가 제일 마지막에 작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보면 지역에 이제 지역 색싹지킴이 병원이라고 해서 의원들이 이렇게 분포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아동권리보장원에 이제 위탁 운영을 시켰고요. 광역이 저희 쪽에 이제 됐고, 저희는 이제 아동보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서 의료적 자문부터 시작을 해서 아동학대가 의료적으로 맞는 건지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랑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항상 이제 응급실은 24시간 열려 있기 때문에 저희 응급의료 지원이랑, 그리고 고난이도 이게 정말 아동학대가 맞는 건지 애매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진료나 자문하고, 그다음 저희가 지금 이 자리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런 거를 이제 계속 홍보를 하고 교육하고 하는 활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책상 지킴이 병원들도 있어서 각 유관기관이라 이제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동보호위원회에서는 이렇게 그 중대 학대 사건에 대한 치료랑 자문을 저희가 하고, 저희 쪽에서 만약에 의심되는 게 사항이 있으면 경찰에다가 신고를 하고요. 만약에 지자체나 경찰에서도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같이 이제 사례가 뭔가를 그러니까 의료적으로 정말 학대가 맞는 건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의뢰가 저희한테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색상 지킴이 병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신고를 하고 의뢰를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아마 저희 광역 색상 지킴이 병원에서 올 거고요. 오게 되면 저희가 그 아동보호위원회를 통해서 사례를 회의를 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이제 그 각 지자체나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문서로서 이제 남기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위원장이랑 부위원장님이 있고요, 간사분이 계시고, 의사는 저희가 이제 소아과부터 시작을 해서 소아정형외과, 소아치아리학과부터 시작해서 소아정신과까지 해서 전부 그거에 관련된 교수님들을 전부 이제 의원으로 했고, 저희도 병원에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분들이랑 그다음 임상심리사까지 해서 전부 다 여기 아동보호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크게 이제 봐야 되는 사건이면 아마 모든 분들이 다 나와서 아동보호위원회에서 하고요. 안 그러면은 사례회의를 같은 거를 이제 조그맣게, 그러니까 뭐 저희 판단일 수도 있긴 한데 혹시 의료진이 판단에 의해서 어떠한 과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과 관련된 선생님들이랑 모여서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저희가 하는 거는 고난이도 사례입니다. 이게 정말 맞는 건지 아닌지, 아니면 정말 심한 건지. 저희도 이제 보면 아마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2020년인지 19년인지 저희 쪽에서 아마 그 영아가 한 명 입원했던 적이 있거든요. 다발성 골절로 입원했던 케이스가 한 명이 좀 생각이 나긴 하는데,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 나이 또래에 절대 생길 수 없는 골절들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의료적으로 지원을 하고 치료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례를 발견해서 112를 신고를 하면 저희 그 병원 홈페이지에 새싹지킴이 병원을 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저희 의뢰서를 그쪽에서 이제 받아서 작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는 원내에서는 발견하면 의무기록, 그러니까 우리 전자의무기록 상에서 바로 신고를 할 수 있게끔 돼 있고요. 그다음 원외기관에서는 병원 홈페이지에서 의뢰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지금 혹시라도 이제 문의를 해주실 경우에는 여기도 이제 112이긴 한데 2112번 주간에는 저희 간사님께서 받으셔가지고 대응을 해주실 거고요. 1904는 우리가 야간이나 휴일, 그러니까 24시간 돌아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24시간 돌아가는 데가 이제 응급실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그 부위원장님도 이제 응급의학과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많이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1904로 전화를 드리던가 해서 문의를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동보호위원회에서 정말로 전체 교수가 다 모여서 해야 되는지, 아니 의원들이 다 모여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소규모 사례면 각 필요한 과만 해서 소규모 사례 회의를 해서 저희가 이제 자문이랑 소견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주간엔 저렇고 야간엔 이제 아까 그 번호대로 해주시면 저희가 휴일은 가능한 한 저희가 48시간에서 72시간 내에 어떻게든 빠르게 할 수 있으면 빨리 진행을 해서 그 결과 보고서를 낼 수 있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응급의학과랑 협조를 해가지고 응급실로 내원을 해서 저희가 그거에 맞게끔 의료적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뢰서 다운 받으시면 이런 서식이고요. 뭐 공문을 주실 때는 그렇게 하시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이제 적는 것들이랑 환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학대 피해자에 대해서 조금 뭐 세세하게 적으실수록 좋긴 한데 뭐 현재 뭐 상태, 그다음 뭐 약을 뭐 먹고 있는지, 그다음 진료를 뭐 받고 있는지, 그다음 면담을 했으면은 면담 같은 거 있는 거를 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통해서 사유례를 합니다. 자문 의뢰는 여러 가지 진료과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고난이도 학대 사례 같은 경우 이제 비슷하게 이제 의뢰를 주시면 되고 거기에는 이제 법률적 검토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이제 변호사님이랑 이렇게 해서 자문을 어떻게 할지랑 이 차례대로 이제 결정을 하고 나중에 이제 저희가 그 회의 결과를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문 의뢰서는 이렇게 주시면 요거에 관련돼서 하고요. 이게 뭐 사례는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좀 애매한 사례거나 아니면 심한 사례 같은 경우 이제 저희가 전담을 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대부분이 뭐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워낙 잘 해주시고 계셔서 저희가 이제 뭐 마음 같아서는 저희가 그렇게 이제 의료적 지원까지 필요한 애들이 이제 많지 않기를 바라긴 하지만 어쨌든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그 현상이기 때문에 뭐 저희도 이제 하는 데까지는 해봐야 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바쁜 진료 일정에서도 와주셔서 교육해 주신 우리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